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장소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가창골의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하고 어제 발굴 전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개토제를 진행했습니다. 가창골 학살은 군인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두 차례 걸쳐서 최소 1,400명 이상의 대구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즈음에 어느 집 아들이 빨갱이로 지목돼서 끌려갔는데 그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 어른들 입을 통해서 들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이 대구에서만 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창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가창면 용계리 일대는 가창댐 공사 당시에 발견된 유해 30여 구가 이장된 곳인데요. 발굴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돼 2, 3주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발굴 작업이 잘 이뤄져서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을 달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안동 27도 등 북부 일부 내륙 지역들이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기 질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시를 비롯한 18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동시를 비롯해 영주시와 봉화군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 도시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의 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자체 공동대응 외에도 지난 4월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와 함께 안동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과 함께 하루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16도, 울진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고 낮 기온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약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4도, 경주 26도, 영덕 23도, 울진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높은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2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인 나는 야 반짝반짝 등대 불빛 탐험대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세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등대 불빛 탐험대로 임명돼 주어지는 각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등대박물관의 전시관과 호미곶 등대를 탐험하는 체험인데요. 이 탐험대로 임명받은 참여자는 탐험을 떠나기 전 탐험 티켓을 받게 되고 미션 완료 후 탐험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탐험 체험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해양 부채 만들기와 비치볼 만들기, 비치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1시와 3시,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1도 높은 18.9도, 습도는 68%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23일 문화관광해설사 인턴 양성 과정으로 울릉동백 해설사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릉동백 해설사는 지난 23일부터 울릉군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진행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을 80% 이상 수료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 후 울릉동백 해설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울릉동백 해설사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당초 모집 인원은 15명이었으나 20명 넘게 지원해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상 회복과 함께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울릉동백 해설사 요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도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완화됩니다. 대구에서는 5개 도로의 제한 속도가 상향되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대구경찰청 이지황 교통계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경찰이 최근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딘가요? 제한 속도를 상향한 장소는 성서공단로의 장동 내거리에서 호림 강나루 공원 3거리 사이길과 달성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산단스로 달성 2차로 그리고 국가산단대로 39길과 40길 이렇게 총 5개 구간에 12.6km 정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km로 상향했습니다. 네. 공단,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들 도로 속도가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제한 속도 상향을 위해서 대구 시내의 제한 속도 시속 50km 구간을 모두 분석했고 도로의 성격과 보행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속도가 상향된 장소는 주로 공단 지역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지 않고 인접도로와의 속도 차이로 화물 수송 목적의 운전자들이 헷갈리거나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장소로 네. 공업지역의 물소송 효율성 확보와 운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좀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시행 후에 어떻게 실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율과 보행자 사망률이 높아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1년 4월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 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네. 대구의 경우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981년 대구경찰청이 문을 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정책 시행 전인 2019년 97명보다 한 32% 정도 감소하였고요. 이는 역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에 495명과 비교하면 약 8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아울러 대구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5030 정책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좀 보탬이 됐겠죠? 물론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교통예공과 기동대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 등 열심히 외근 활동을 한 점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5% 정도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대폭 감소하고 보면 5030 정책이 대구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달구벌대로의 제한 속도가 60km인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지역 전 구간이 이 5030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대구의 모든 도심부 도로는 5030 대상이 맞습니다. 예. 다만 달구벌대로와 같이 이동성이 강조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예외 규정에 의해 제한 속도를 시속 한 60km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구간은 모두 831곳으로 이 중에 시속 60km 구간은 129곳, 50km 구간은 305곳이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시속 30에서 40km 또는 네. 70에서 80km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50km 구간인 곳이 305곳, 훨씬 더 많네요. 60km 구간보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5030 도입 때부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도로 사정에 비해서 제한 속도가 너무 낮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 방해한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구간 길이가 긴 장소는 흐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도심부 도로는 신호등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실제 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책 시행 후에 통행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도로의 평균 통행 속도는 19년도 대비해서 시속 한 1.4km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네. 안전속도 내에서 통행 속도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나 물류 운송의 필요성, 도로 여건 등을 분석해서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5개 구간에 대해서만 속도를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5개 구간에 대해서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속도가. 네. 그럼 앞으로 제한 속도가 또 완화되는 곳이 생길 수가 있나요? 물론 교통 여건이라는 게 도로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군요. 네. 예. 경찰청이 지난 3월에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이 통행 제한 속도를 좀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도 좀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대구도 해당이 됩니까? 네. 대구의 경우에 북구 신암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대연로 공고 내거리에서 대연성당 사이길 한 300m 구간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 속도를 상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에 도입 효과를 파악하고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만 제한 속도를 상향해서 운영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후에 이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경각심은 높아진 건 맞는데 사고 소식은 계속 들려오거든요. 현장에서는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대구 시민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경찰 입장에서 홍보와 더불어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특히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살피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습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회전 사고와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내거리 그 사거리 모퉁이에서 좀 떨어뜨려야 한다. 10에서 20mm 정도 뒤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라는 게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그런 횡단보도가 길 모퉁이에서 1, 20m 멀어지면 2개 이상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는 그만큼 더 걸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또 교차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호체계 변경 등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하려면요. 네. 근데 아직도 혼동된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우측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우회전 후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행자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네. 둘째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정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일단 없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차량 빨간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면 시민이 좀 잘 따라주고 또 지켜줘야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은 특히 차량 운전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 제한으로 운전할 때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도심부 도로에서는 실제 차량 운전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네. 차에서 내리면 똑같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꼭 동참해 주시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도 익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차에서 내리면 우리가 모두가 보행자가 된다. 그 사실을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제도 개선된다는 소식 오늘 대구경찰청 이지황 교통계장과 살펴봤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2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대구 중구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중구에 있는 3개 초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패티켓, 즉 반려동물 관련 예절을 교육합니다. 패티켓.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의,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을 합한 합성어인데요. 기억해야겠네요.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어제 대구 초등학교에서 열린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리와 반려견 행동 전문가 이덕윤 강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줄이 아까 뭐였죠? 무슨 줄이었죠? 리드줄. 좋습니다. 자, 그럼 아로가 맨 줄을 뭐라고 하죠? 가슴줄? 가슴줄 혹은 하네스. 자, 만약에 처음 보는 강아지인데 만지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만지는 게 좋을까? 보기 드릴게요. 자, 머리, 몸통, 꼬리 중에. 머리, 여기 등. 몸통부터 만진 다음에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 네,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반려견도 사람처럼 또 배워가고 또 사회화를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규칙을 사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또 해야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반려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산책에서 지켜야 되는 패티켓이 많은데 산책 나갈 때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인식표 이런 것들을 꼭 지참하셔서 산책을 나가주셔야 되고 요거를 사실 어기시에는 벌금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챙기고 나가셔야 되고 비반려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달려온다라든지 보호자 허락 없이 만지려고 하거나 음식을 준다라는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기심 있는 강아지가 있다라면 먼저 차분 옆에 앉아보고 강아지 반응에 따라서 만져주시면 되는데 이때 손등으로 몸통부터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목 그다음에 뺨 순으로 만져주시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더불어 맛있는 간식도 허락하에 주시면 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간식도 그냥 무조건 주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초등학교에서 열렸네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이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은정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반려견과 산책할 때 반려견이 주도하는 건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건가요? 키워봤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반려견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반려인이 주도를 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뛰어다니게 되죠. 맞아요. 이 반려견이 흥분하면 여러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는 반려인이 주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반려견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반려인을 따라올 때 적절한 보상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들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강아지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데 형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웠는데 오늘 수업에서 강아지랑 걸으면서 먹이도 줬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구나연입니다. 원래는 도도하멜 고양이를 좋아했는데 오늘 강아지 친구들을 보고 나니 애교도 많이 부리고 산책도 함께 가는 강아지도 좋았습니다. 강아지랑 함께 걸으면서 앉아 손하는 게 너무 강아지가 귀엽고 또 제가 한다는 느낌이 뿌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아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분을 만난다면 구석으로 옮겨가거나 엘리베이터 탈 때 양보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패티켓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패티켓을 잘 지키고 저도 저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주는 노력하겠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최재봉입니다. 시각효과에 아이들 동물 기르기 단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수업을 좀 고민하다가 중구청에서 하는 반려동물 문화 체험 교실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좀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 걸 보니 반려동물을 보면서 활짝 웃고 아주 긍정적인 단어도 반려동물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아이들의 이제 조금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좀 건드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참 좋은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또 다음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려견이 또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찾아보면 교육이 되지 않아서 반려인이 교육이 부족해서가 58%를 차지하고요. 부주의가 23%.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되지 않은 보호자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같은 교육이 참 필요하고 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더 빛을 발할 건데요. 네. 이날 현장에는 4마리의 강아지가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원으로 둘러앉아서 강아지가 지나가면 산타, 아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먹이도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까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강아지가 그냥 지나가니까 여기 사료 더 있는데 먹지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몰입을 잘했겠습니다. 그렇죠. 몰입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기획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광미영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자아 형성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반려동물 에티켓을 교육해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간의 예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실습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직접 만지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어서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제 교육하고 나서 이제 문화교실을 함께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들도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을 만큼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24년도 초에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공문 보내고 안내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중구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랑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반려인들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비반려인들의 배려 있는 공존으로 인해서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있는 중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올해 좋은 반응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참여 학교를 늘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애정도 커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 높다고 하셨죠? 네,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냥 목줄, 배변 봉투, 지참 이런 것만 좀 잘 해주셔도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소식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지난 월요일 대구 중부경찰서가 중구 의원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위반이요? 네, 상표법 위반이고 이 언론에서는 이 구 의원이 짝퉁 그러니까 모조품을 팔았다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지난해 쭉 시끄러웠던 중구의회 상황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에 더해서 지방의원의 겸직 등 자질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모조품 판매 혐의로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뉴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쵸. 이 혐의 자체에 언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 해당 중구 의원이 짝퉁을 판매했다의 행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간이요? 네. 이 언론에는 이 의원이 구의원 신분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요. 이 해당 구의원은 10여 년 전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옷가게를 운영했고 또 그때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정확히는 2012년부터 2018년 옷가게를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SNS에 판매용 제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구의원이 되기 전 일반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경찰에 고발된 걸까요? 네, 지난달 6일 신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에 송치된 상표법 위반의 건 외에도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그리고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수급 건, 보조금 수급 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액 건,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이 함께 고발됐습니다. 네. 이 상표법 위반의 건 외에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인데요. 해당 의원은 의원이 된 지 이제 1년인데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을 개인 SNS를 통해 들춰내 경찰에 고발한 건 분명 의도가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옷가게에서 이제 모조품을 판매하는 건 자주 보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법 위반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 중구의회가 작년부터 의회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구의회를 지난해부터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중구의회가 정례회에서 관광사업 예산을 삭감한 일입니다. 당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민선 8기 중구청의 핵심 공약인 역사 문화 자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네. 특히 금액이 컸던 사업은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인성이라는 대구의 천재 화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35억 원을 쓰는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 건데요. 네.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해 검증하고 평가해서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러 논란으로 분쟁이 커지고 의회와 구청 그리고 의원 간 고발이 남발됐습니다. 중구청 간부 공무원의 욕설 논란이 일거나 의회 보이콧 또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징계 등으로 올해까지 시끄러웠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지난 4월에 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경숙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징계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주소지가 중구가 아닌 남구로 확인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같이 문제 제기에 선두에 서 있던 이 김효린 의원이 상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거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산에 대한 건강한 논의보다는 의원들의 잘못이 들춰지면서 그러니까 애당초의 논의 자체는 공중분해되어 버렸다는 게 좀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중구의회는 앞에 설명해 준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이나 감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본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인 A 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중구청과 인쇄물 제작 등 다수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의원 본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의원은 본인 회사와 차명으로 지목된 A 회사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 회사의 납품 상자에 자신의 회사 라벨이 부착된 건 인쇄업체의 오인으로 인한 오납품이며 이 A 회사의 지방개발공채 영수증 대리인의 아들 B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건 공채 발행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 의원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당선 이후부턴 기존에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의 운영을 잘 안 했다. 확인해보니 공채 발행하는 작업을 잘 모른다고 해서 따라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한다. A 업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주소지 이전이나 상표법 위반, 차명의 이 수의계약 의혹 모두 가벼운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방의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겸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4월 대구경실련이 발표한 대구광역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원 겸직 신고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대구시의회와 대구 8개 구군의회 중 의원 겸직 신고 내용을 모두 공개한 곳은 시의회와 북구의회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머지 6개 구군은 보수 수령액이 빠진 일부만 공개하거나 동구의회는 아예 미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는데요. 지방의원들은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된 이후 한 달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 여부와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또 의회는 해당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해야 하는데요. 대구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다며 주민이 의원 겸직의 적절성 여부 판단 등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겸직 내용부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구가 아직도 많은 거네요. 예. 지방의원의 겸직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해 충돌입니다. 의정활동 중 권력적 개입이 가능한 상임위의 경우 각종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인이 가진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해 의장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구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 가운데 이 윤리심사자문위를 연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심사자문이나 의장이 사임을 권고한 의원도 0명입니다. 자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배지를 달고도 여전히 영리행위를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대구 지방의원이 전체 2명 중 1명꼴로 매우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연봉자는 물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철에는 그래도 각 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좀 감시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는 이런 관리 감독이나 감시의 영역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었습니다. 부적격자 기준으로 시정 질문 여부와 LH 부동산 투기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 각종 비위나 자질 논란을 주요 잣대로 삼았는데요. 예. 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에서도 후보들 검증에 나섰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작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기초 자격평가를 도입했죠.
이런 시험 방식이 기존의 토호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기초의원의 자격에 대해 정당들도 문제의식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속돼야 되겠죠. 예, 선거 이후 당선된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의 역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보현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구 중구의회에는 의원 7명 중 유일한 야당 의원이 퇴직 처리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현재는 30일 의정활동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구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안팎으로 싸우느라 바쁜 셈인데요. 특히 대구 경북은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 비율이 매우 높고 지자체장과 같은 당이 많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인 지자체 감시 감독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지자체에 전달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의원이나 또 의회 또는 당내에서 여럿이 모여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는 의원들도 봅니다. 네. 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구의회처럼 의회가 의정활동이 아닌 자격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일수록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주민들의 채찍질,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의원들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역사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난 23일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31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5월 23일이군요. 예, 오늘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를 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교훈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전쟁이니까 전쟁이다 하는 기억만 있고 교훈을 별로 안 따져보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인데요. 예. 1592년부터 임진왜란은 7년을 끌어서 1598년까지 가거든요.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전쟁을 겪고 나서 깊이 반성을 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거냐에 대해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300년 지나서 다시 1910년에 경술국치,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 얘기죠. 네. 그런 치욕을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보통 왜 종전이라고도 하지만 휴전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 치면은 임진왜란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종전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완전 종전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교훈을 되새겨서 국가 경영에 참조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그에 대한 그 성찰과 대책이 참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부터 좀 일단 짚어볼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고대사로 치면 중국하고 싸운 전쟁, 또 현대사로 치면은 남북 상잔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었는데 중세사에서는 단연 임진왜란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죽고요. 농토의 3분의 2가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지배층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대주의 경향이 아주 강해졌고요. 더 강해졌군요. 예. 그리고 전쟁의 피해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미쳤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경향, 이런 잘못된 전통도 낳기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우리 국민에게 미친 큰 사건이다.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그렇죠. 그런 전쟁이니까 뭐 예. 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지배층의 사대주의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약간 미묘한 해주시겠어요? 부분인데 예.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어요. 선조가 전쟁 끝나고 2년 4개월 지나서 1601년 4월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장수들은 왜군 장수의 목을 하나도 베지 못했다. 왜군의 진지도 하나도 뺏지 못했다. 왜군을 이 땅에 몰아낸 것은 순전히 명나라 군대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순신은 뭘 했으며 수많은 의병장들 곽재우를 비롯해서 뭘 했나. 그리고 전쟁 끝나고 또 6년이나 지나가지고 선조가 공신들을 표창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년이나 지나서요? 네. 보통 바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너무 늦었는데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선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수나 의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을 세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백사명에 대해서 6년 뒤에 상을 주는데 그중에 우리가 아는 곽재우, 고경명, 조헌 같은 유명한 의병장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선조 따라서 압록강까지 피랑 같은 사람들만 잔뜩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예. 그중에는 황관이 24명이나 있고 임금 말 끄는 사람도 6명 있고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명나라 원군을 요청한 사람들이 공신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한테 기대해야 한다. 예. 이런 사고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대주의 경향이 더 심해졌군요. 이때를 기해서. 임진왜란을 통해 생각해볼 또 다른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교훈은 뭐 전쟁이니까 당연하지만 국가는 이제 큰 위기를 맞으면 국가 지도자의 판단력이 나라나 민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 세종 때 보면 지금의 국방부의 국장에 해당하는 병조 참의를 지내던 박안신이라는 분이 왕에게 세종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육군보다 몇 척의 전함이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데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군을 양성하고 전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예.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전쟁 났을 때 임진왜란 났을 때 선조가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왜군들은 바다에서 섬나라에 살기 때문에 바다 전투를 잘하니까 우리는 바다에 싸우면 지니까 수군을 버리고 모두 육지로 올라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 바람에 초기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예.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 전투에 능숙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박안신이란 분이 예. 그걸 간파를 해서 건의를 했고 아하. 세종이 맞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임진왜란 일어날 때까지 일본에서는 100년에 걸쳐서 통일 전쟁을 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전투를 하니까 바다에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육지에서 100년 동안 계속 싸웠기 때문에 모두들 칼 싸우면은 능수능란하죠. 근데 우리는 1392년 건국한 이래 20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칼 쓸 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럼 맞붙어서 백병전해서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선조와 조정 대신들이 우리나라 수군 보고 수군 빼버리고 육지로 올라와라고 했으니 얼마나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야, 원균 같은 장수는 좀 억울하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죠. 예. 그러니까 선조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쁘다 할 수 없어. 시킨 대로 했는 것뿐이지. 선조의 명이니까요. 단 이 대목에서 이순신이 대단하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순신은 말을 안 들어요. 뭐 못한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실록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균은 버려긴 배를 버리고는 결국은 소수의 4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한테 합세를 해서 한산도 대첩에서 약간의 공을 세우죠. 네. 그러니까 원균이 그렇게 지리멸렬한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선조의 왕이 명이 그렇게 있었네요. 명령했기 때문이다. 어명이잖아요. 예, 그런 점을 약간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하면은 명량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명량해전이 왜 임진왜란 3대 대첩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그런 질문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명랑 대첩은 분명히 대첩이에요. 왜냐하면 대첩이란 건 크게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1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으니 정말 대첩이죠. 그런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끝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대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군은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흐름을 바꾼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대첩인 건 분명하나 임진왜란 흐름을 바꾼 세 가지의 대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일본군이 호남을 점령한다거나 서울을 다시 점령한다거나 이걸 막은 전투는 아니다. 그리고 대첩이 아니란 게 아니라 대첩인데 3대 대첩은 아니다. 그러면 3대 대첩은 다 그 전세를 바꾼 그런 그 싸움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 외국사 시간에 한산 대첩, 1차 진주성 싸움, 또 행주산성 대첩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그 한산 대첩과 1차 진주성 싸움에서의 승리는 왜 3대 대첩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일본군이 호남을 점령해서 곡창지대잖아요. 여기서 자기들 군량미를 조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을 비롯한 수군한테 막혀서 호남으로 못 가고 1차 진주성 전투에서도 가로막혀서 호남으로 못 가죠. 그리고 일본군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전술 전략이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전쟁 흐름을 바꾸었고 명나라 군대가 와서 철수를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행주산성에서 지는 바람에 북진할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쪽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주산성 전투도 크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랑대첩 같은 이제 말하면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역사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대첩은 맞는데 전세를 바꾼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이 있나요? 대구에는 이제 망우공원 다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임난의병관이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임진왜란 전시장 중에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만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달성군 구지면에 곽재우 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동화사와 부인사도 임진왜란 유적인데 특히 사명대사가 여기서 우리나라 승병들을 데리고 총지휘를 했던 곳이에요. 시간 나면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는 역사, 오늘은 임진왜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만진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올해는 유독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요. 대구 곳곳에는 더위를 달래줄 명품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의 가로수길은 대왕 참나무가 녹색 터널을 이루며 시원한 숲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동대구로의 개입갈나무 가로수길은 반세기 동안 자리를 지킨 명물입니다. 대구 서구 그린웨이에서는 왕복 7km의 산책길과 함께 장미원, 암석원 등의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구시에는 꼭 가봐야 할 명품 가로수길이 10개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6월, 싱그러운 초록길과 함께 즐거운 산책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경상권 공연이 6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대구시 서구 그린웨이 백화번에서 개최됩니다. 공연은 아프리카 타악부터 대중음악, 연극, 힙합 무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청년 예술가들의 멋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6월 2일까지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난임부부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와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대구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는 5월 31일 수요일에는 공연뿐 아니라 인문학 특강과 미술심리치료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생활문화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다양한 문화생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인) 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경찰 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면 등록된 자료를 통해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전 등록제를 통해 아이를 지키고 실종아동 전단지에 한 번 더 눈길을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아동 신고 및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12-182로 연락하세요.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어제 새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석 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설비를 열린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낳기 전에 관련한 대책 신속하게 논의가 돼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